유토피아를 향해서 우물쭈물 네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쪽으로 가려는 시도는 매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가지 못했다. 그게 20세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안 읽으셨는데 굉장히 잘 읽어요. 인생이 야매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딱 보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책을 구입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아도 책을 구입해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교양을 얻어가는 바람에 네, 출판업계가 공적으로 삼고 있는 네. 방송 북 언더스탠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롭게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 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컨셉이지만 야 너 이놈아 뭐해? 책 안 읽고.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예. 매우 당당한 콘텐츠.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꼭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 책 읽은 티를 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숨은 욕망을 우리는 잘 캐치해서 네, 오늘은 북 언더스탠딩의 또 새로운 스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야, 이게 뭐 3프로 TV를 좀 보신 분들은 조금 친숙하겠습니다만. 네. 명지대학교 김두월 교수님. 네. 이 시대 최고의 경제학자. 네. 경제학자 중에 또 책 좀 많이 읽는다고 손에 꼽히는. 네. 그래서 김두월 교수님 모시고 오늘 또 새로운 책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두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김두월입니다. 예. 오늘은 무슨 책일까요, 교수님? 오늘 말씀드릴 책은 20세기 경제사라는 책이고요. 20세기 경제사. 네, 브래드포드 들롱이라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책이고, 그 홍기빈 선생이 번역을 하셔서 이제 나온 지 딱 한 달 정도 된 아주 네. 신빙이네요. 예. 제가 들고 있는데 아직도 따뜻해.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너무 두껍다 이건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책을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조언드립니다. 투머치 두꺼움. 근데 교수님 제목부터 경제사면 보통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쫙 이렇게 했는데 20세기만 가지고 경제사를 할 만큼 뭐가 많이 있습니까?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네. 원래 이 책 제목은 그 경제사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원래 제목은 영어로 이게 이제 Slouching Towards Utopia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 슬라우치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정말 골치가 아픈 단어입니다. 유토피아로 향하는 슬라우치. 구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구부정한이 서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를 정말 잘 모르겠어가지고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앞에 내가 가고 싶은 뭐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든가 뭐 이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만 또 거기를 이렇게 향하는 뭐 이제 이런 뉘앙스가 담긴 단어고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윌리엄 예이츠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그 시인의 시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이렇게 좀 꼬아서 만든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낸 출판사 그 대표님께서 이 책 제목을 2년간 고민을 했는데 이 처음에는 그 유토피아를 향한 웅크림, 웅크리며 나아가기, 뭐 온갖 제목을 다 생각하다가 그것도 이상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과감하게 바꿔서 그냥 20세기 경제사 그리고 이제 그 부제로서 이제 20세기 우리는 유토피아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제목의 이 슬라우치라는 단어가 사실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좀. 그러니까 저도 익숙지 않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군분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고군분투 같은. 고군분투도 좋네요. 유토피아를 향한 고군분투. 제목 지을 때 그런 사람이 여쭤봤었어요. 이 책 제목이 고군분투가 됐을 수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막 그 유명한 시에서 이렇게 가지고 막 이랬다는 게 이제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한 소개와 관련해서도 조금 좀 힌트를 좀 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책의 저자는 그 브래드포드 들롱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 미국의 이제 UC 버클리
라고 하는 그 굉장히 세계적인 명문이죠. 여기에 이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요. 이 학자는 주로 이제 연구를 하는 분야는 경제사 분야를 연구를 했고, 아울러서 경제사 중에서도 좀 거시경제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GDP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과 관련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면서 경제사의 거시적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는 이런 분야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교수님도 경제사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도 경제사가 전공이라서. 경제사라는 건 어떤 걸까요? 경제학과 경제사는 뭐가 다릅니까? 경제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입었는지, 그런 물질적 삶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이제 경제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팬데믹이 일어났다. 그럼 팬데믹이 일어나서 이게 인류의 미중유의 사건이다.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딱 나와서 사실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경제사를 연구하다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직관을 배워서 현실에 대처할 때 이제 좀 도움을 얻는다든가. 약간 역사학과와 경제학과가 살짝 겹쳐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이제 북언더스탠딩이나 아니면 3프로 TV에 나오는 많은 분들은 지난 3개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요 짧은 구간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 기간으로 보면 이건 그냥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이런 거다라는 어떤 경제를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쓰신 논문 중에 예를 들면 난 이런 논문을 썼어, 이런 걸 연구했어, 이런 게 경제사야 할 만한 샘플이 뭐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어떻게 커졌는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든가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물질적인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을 예전으로 가면은 자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양 상태가 어땠는지, 그렇죠. 새끼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키를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비만 같은 게 없으니까 밥을 잘 먹으면은 키가 컸을 키가 컸기 때문에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키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지는 우리나라의 1950년대 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인의 키가 많이 컸어요? 굉장히 많이 컸죠. 한 15cm 정도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 100년이면 대략 구한말부터 현대까지였을 텐데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언제 많이 성장 폭이 큰 거는 언제쯤이에요? 아무래도 식민지기나 개항기에는 키가 성장은 하는데 상대적으로 느리게 크다가 해방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경제 성장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19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과 지금 2000년에 태어난 분들이 지금 2024년이면 성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키를 키 차이가 한 70년 사이에 한 10cm가 컸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영양 상태가 그런 개관이 게 경제사다. 거죠. 10cm. 브래포드 들롱은 사실은 젊었을 때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 정부 일에 이렇게 좀 관여도 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그 팝 이코노믹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대중들한테 경제학에 대해서 좀 알리고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3프로 TV가 있었으면 굉장히 많이 출연했을 수도 있는 단지 이제 이 브래포드 들롱은 좀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이 책을 보시다 보면은 그런 좀 진보적 성향의 어떤 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녹아 있다는 느낌도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 브래포드 들롱을 한 두어 번 이제 학회 같은 데서 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버클리 다니던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다른 교수들 이야기도 듣고 뭐 들러옹 교수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좀 시니컬하면서도 농담을 잘하는 이 냉소적인 농담을 좀 잘하면서도 그런 굉장히 명석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타일이네. 그 얘기 왜 안 하나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브래드포드 들롱 지도를 받는 어느 학생이 한 번은 이제 내가 박사 논문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프로포저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한 10페이지쯤 써가지고 이메일로 이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가 읽어보고 이제 만나기로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 방을 딱 들어갔더니 브래드포드 그 들롱이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이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나는 너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뛰어난 아이디어를 이 글에 담았다는 거를 내가 발견을 했다. 그런데 그게 뭔지는 찾을 수가 없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농담을 즐기실 분들이라면 그런 류의 농담을 즐기실 분들이면 이 책을 2배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위트가 있는 분이네요. 예, 그렇죠. 예. 야, 또 시니컬로 한다 그래서 입 따위로 보냈어. 잿더리 던지고 막 이럴 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세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20세기의 역사를 쓴다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에서 어느 시대를 구분한다는 게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 1900년부터가 20세기죠. 1901년이 아니고 그렇죠. 1900년 1월 1일부터 해서 1999년 12월 31일까지가 20세기.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쭉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역사에서는 딱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 100년에 적당히 걸치면서 좀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좀 해서 어떨 때는 뭐 조금 앞도 당기고 뒤를 좀 늘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역사적 20세기라는 걸 정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책을 쓰는데요. 사실은 이 책이 나오기 전에 20세기사란 무엇인가를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에릭 홉스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였죠. 이분이 쓴 그 극단의 시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릭 홉스봄이 쓴 극단의 시대라는 책이 설정하고 있는 20세기는 사실은 1914년에서 1991년입니다. 내용상 사실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1914년이냐? 1914년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91년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사건은 소련의 붕괴. 그렇죠. 그래서 에릭 홉스봄이 생각하는 20세기는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규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에릭 홉스봄이 생각하는 20세기가 뭔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20세기는 어떤 그 사회주의를 혹은 그걸 이제 포괄하는 이념의 충돌의 시대였다. 그러네요. 라고 이제 20세기를 이렇게 개념화하고 그 서술한 것이 그 에릭 홉스봄이 쓴 그 극단의 시대라는 책이 보는 20세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에릭 홉스봄은 그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3부작을 냈었었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건 이제 19세기인데 그냥 이것도 19세기가 아니고 19세기면은 1800년부터 시작이 되진 1760년부터 해서 1913년까지를 커버하는 그런 좀 긴 19세기로서의 이제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라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을 이미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래드포드 들롱이 쓴 이 책은 20세기를 다르게 규정을 해요. 20세기를 1870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10년에 끝나는 걸로 규정을 합니다.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약간 컨셉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세기의 본질을 에릭 홉스봄은 이념 충돌의 어떤 시대라고 봤던 데 비해서 그리고 에릭 홉스봄은 굉장히 유명한 그 막스주의자죠. 마르크스주의자고 역사학자고. 그래서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본 거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롱의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20세기는 1870년에 시작한다.
그럼 도대체 1870년이란 뭐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네. 이 1870년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을 딱 집어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 제가 아까 키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 인류의 소득 수준이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1870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1870년 이전의 역사는 인류 문명이 처음에 생겨나는 것이 뭐 지금으로부터 5,000년, 10,000년 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농경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예. 모여서 살기 시작을 하고 도시가 생기고 뭐 글자가 생기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1870년까지 5,00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 그냥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조금 생활이 괜찮아지면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서 아이가 더 태어나든가 태어난 아이가 덜 죽든가 해서 결국에는 소득 수준이 늘어난 거는 다 없어지는 흔히 이제 멜서스의 덫에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예. 시대라고 한다면 이 1870년에 인류가 이제 그걸로부터 풀려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류의 보편적 조건이던 물질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을 예. 종식시킨 세대다. 20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했던 세기. 그 이전에는 무슨 전쟁이 있었고 무슨 왕조가 등장했고 예. 정치적인 투쟁이 어떻게 됐고 뭐 제국이 바뀌었고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로 역사가 이렇게 서술이 됐다면 경제는 변화가 어차피 없으니까. 예. 맨날 감자 먹고 300년 동안 뭐 똑같지 뭐.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20세기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고 심지어는 정치적 변화조차도 경제적인 변화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봐야 되는 예. 경제의 세기였다라고 하는 것이 브래드포드 들롱이 20세기를 규정하는 방식이고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릭 옵스롬의 훌륭한 책이 있지만 나는 새로운 책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난 그때부터 쭉 지난 한 2000년 동안에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다 그렇고 증조 할아버지의 삶과 내 삶이 크게 다르지 않고 뭐 옛날에 다 그러다가 1870년 언저리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왜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것도 얘기해 주나요? 아, 그럼요. 그 변화를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제가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봐요.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이 책을 보면 없다니까요. 네. 이 책에 말로는 좀 설명이 돼 있는데 네. 어쨌든 그 1인당 GDP 우리가 저 2023년에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지금 35,000달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GDP를 한번 지난 2000년간 인류의 GDP를 한번 측정해 보자. 예. 그래서 이제 나라마다 뭐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고 하지만 뭐 네. 최대한 추정을 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 시점부터 예. 1870년까지는 소득 수준이 세계 어디를 보나 그냥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가 있었는데 네. 이게 그 20세기에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1870년부터 막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2010년 기준입니다만 뭐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은 10만 달러 소득인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뭐 1,000달러를 못 벗어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가 그 1870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업혁명이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산업혁명 중에서도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880년을 언저리로 해서 1880년에서 한 192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산업혁명이 이제 이런 큰 변화의 어떤 원동력이 됐다.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제목 자체가 영문 제목이 네. 유토피아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네. 하여튼 우물쭈물 네네.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는 시도는 매우 있었는데 네네.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가지 못했다. 네네. 네. 그게 20세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어떻게 책도 안 읽으셨는데 굉장히 잘 요약. 인생이 야매입니다. 이렇게 제목만 딱 보니까 진짜 임기응변에 정말 제목이 딱 느껴지네. 그 뉘앙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제가 허망해질 정도로 너무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 네. 20세기란 도대체 뭐였을까? 20세기의 유명한 사건들이 뭐였을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것도 네. 이 책을 읽기 전에 준비 운동이랄까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뭐 이 책의 내용이기도 하고 20세기에 정말 중요했던 사건들을 한번 쭉 열거를 해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세세한 부분들을 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그 결과로 이제 소득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어떤 나라는 소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어떤 나라는 여전히 가난한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의 소득이 불평등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득의 증가와 아울러서 세계화가 확대가 됐고 그러한 세계화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뭐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었지만 팽창을 통해서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런 식민지와 같은 현상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땅 따먹기를 잘할까 이런 투쟁들의 결과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차 세계대전을 뒤처리를 하는 과정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미중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다 끝나서 세상이 이렇게 소득이 증가했으면 그리고 전쟁도 다 마쳤으면 좀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냉전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와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체제의 어떤 충돌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뭐 사회주의적인 어떤 발전을 했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복지국가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1991년에 사회주의가 붕괴를 했는데 그러면 또 세상이 냉전이 없어졌으니까 좀 평화로워질까 했지만 그때부터는 점점 더 경제가 그 불평등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흔히 신자유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고 이 책은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20세기 마지막으로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맞이하는 혼란 도대체 그 20세기 동안 그렇게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생산 능력은 발전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행복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책은 끝나는 겁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20세기고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의 증가나 기술의 발전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비약을 했는데 그렇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히 과제도 많았다. 그렇죠.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발전은 많이 했는데 이 책의 초반부에서 그 20세기 초기와 20세기 말기에 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살게 됐냐 엄청 잘 살기는 엄청 잘 살게 됐겠지. 생산량은 뭐 예를 들면 50배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뭐 그 사이에 또 5배 늘어났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대충 계산한 게 8배, 8.8배 뭐 잘 살게 됐습니다. 뭐 그냥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거니 연봉이 8배 뛰었다고 생각해봐. 연봉이 8배면 와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유토피아는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분배가 잘 안 돼서.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생산성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생산성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살지. 계속 잘 살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만큼의 속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계속 잘 살아지고 우리만 해도 먹는 거에 대한 고민은 예전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까?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에 비해서 저는 되게 더 잘 사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나의 부모님이 가졌던 자식들의 품질과 내가 가진 자식들의 품질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나의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자식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그 차이가 보니까 20세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생산성을 극대로 늘려보기도 하고, 야 아니야 지금 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쫙 분배를 강제적으로라도 해보자. 뭐 그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이 시도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뭘 이렇게 막 그런 게 없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혁명을 기다리는구나. 알겠습니다. 만족을 못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큰 한데. 주제를 던지는 책이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20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는 뭐 여기 있는 사건들 중에 다 아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아는 사건들인데 이런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춘향전 스토리를 몰라서 춘향전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드라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햄릿을 계속 연극 무대에서 또 공연을 하고 또 공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토리는 알지만 그것을 연출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 그렇죠. 연기를 보고 싶어서 사실은 그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보는 추리 소설이 아니라 과연 이런 스토리들을 들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엮어가느냐 표현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들롱도 이제 책 서문에서 이런 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내러티브의 역사다. 20세기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갈하는 그게 이제 에릭 홉스범 식으로 얘기하면 20세기는 이념의 시대야. 그 이념이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막 이렇게 돼가고 그런 걸로 역사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맞아.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브래드 롱은 그런 거대 서사로서의 어떤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엮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엮어나가는 그 어떤 이야기꾼으로서의 브래드 롱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이 책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20세기를 알고 싶어서 보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그 길을 우리가 왜 만화 학습지 보듯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낄낄거리면서 브래드포드 들롱의 어떤 그 농담 같은 걸 즐기면서 이렇게 따라가기 좋게 써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큰 막 이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자잘한 희한하고 재미있는 그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는 재미로 이 책을 이렇게 쭉 따라가시고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글 엄두가 잘 안 나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요거부터 2부로 해야 되나? 야, 진짜 이거 2부를 안 볼 수가 없겠네. 여기까지 들었는데. 아까 여기서 끊어서? 엑기스는 이제 2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광고만 좀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광고. 제가 서평을 전문으로 하는 사실 북언더스탠딩과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라는 개간지를 내는데 제가 여기 편집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편집장. 경제학과 교수님이라 솔직해. 내가 사실은 이거 내가 쓴 책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미끼야. 내가 번역한 책도 아니고 내가 굳이 여기 나와서 이 얘기를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사실은 이 얘기하러 왔다. 좋습니다. 서울 리뷰 오브 북스라고 1년에 4번 나오는데요. 저거는 참 좋은 책인데 그냥 컨셉이 비슷해. 참 좋은 책인데 이제 잘 팔리지 않으니까 서점에서 찾기 어려운 책들도 있고 정말 좋은 책이지만 너무 두껍거나 어려워서 못 읽는 경우도 있고 이런 책이 읽는지도 몰라서 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다 라고 하는 책들을 하나씩 맡아서 거기에 대해서 리뷰만. 아니 그러면 교수님들이 모여서 각 분야로 이런 책이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책을 스스로 선정하고 그 리뷰를 모아서
개간지를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거 한 권을 사서 읽으면 어디 가서 10권 읽은 티를 낼 수 있는. 아, 그런 거네요. 예. 그 매호마다 특집을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좀 이렇게 최신 트렌드도 보여주지만 그 주제를 잡아서도 하는데 이번 호 주제는 요즘 젊은 분들이 점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특집 주제는 무속과 관련한 중요한 재미있는 책들을 모아서 특집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속과 관련한 책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을 이제 넘어서 책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책을 읽고 리뷰를 해서 한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상금을 드리는 우주 리뷰상이라는 서평 공모전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독후감 경진대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셈이네요. 많은 분들이 그 10월 초까지 저희가 그 응모를 받으니까 좀 투고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책이 정해져 있습니까? 독후감 쓸 책은? 아닙니다. 아무 책이나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2023년에 나온 책 너무 오래된 책은 말고 그 중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저 광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요거는 대충 이런 책이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2부에서 하나하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 책 사보란 얘기인데. 그렇지. 안 사봐도 되도록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